되고 있어? 자, 11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당시기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중국이 위진남북주 시대였다가 당으로 통일이 되면서 다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로 복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당은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토번, 돌골, 위구르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요, 당과 조공, 책봉 관계를 통 맺어서 얻을 것이 딱히 많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 관계를 거부하고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조공 관계만 맺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경제적 이익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당은 그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면서 파번공주의 파견 등을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적대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편 신라와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당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 얻을 것이 많았어요. 그죠? 국내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고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고 당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중국과 대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공 관계만 맺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당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지만은 정치적 이해가 어긋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와 발해 그리고 일본 간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와 일본은 통일 후에 관계를 개선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언제는 사이가 나빴나요? 네. 언제 나빴지? 백제? 그렇죠. 백제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왜가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해주면서 나당 연합군하고 싸웠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백제가 멸망한 상황에서 굳이 왜가 백제와의 의리 때문에 신라하고 관계를 안 좋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서 두 나라 사이에서 사신이라든지 상인 같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는데, 자, 어디에, 규슈의 어디를 왕래하게 되느냐? 다자이후라고 하는 곳을 왕래하게 됩니다. 자, 다자이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오랜만에 지도를 설명해 보자면요. 자,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규슈면은요 1, 2, 3, 4번 중에 어딘가요? 그렇죠.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었네, 다행히. 네, 맨 위에 있는 게 홋카이도, 제일 큰 섬이 혼슈, 사이에 껴있는 게 시고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여기가 규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다자이후라고 하는 곳은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던 게 바로 다자이후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여기를 왕래했을까? 여기 어떤 성격의 곳이었을까요? 위치를 보니까 가장 가까워요. 그렇죠. 한반도나 중국에서 올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 바로 이 다자이후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자이후에 대해서 설명 좀 쓸게요. 일본에서 고대에 있었던 행정기관입니다. 지금은 사라져서 없지만 이 다자이후가 있었던 곳은 지명으로 그대로 다자이후라는 곳으로 남아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중국이라든지 한반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일본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넘어오는 사신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행정기관이 바로 다자이후라고 하는 곳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자이후는 일본이 중국 그리고 한국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불교 사상 등 문물들이 전파가 되는데요. 이때 통일신라 때 유명한 승려 누구 알고 있나요 혹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 원효대사. 그렇죠. 또 원효대사 세트로 같이 나온 사람 있잖아. 설충. 설총 스님은 아니었고요. 그의 아들이지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뭐 이런 사람도 들어봤어요. 네, 의상대사, 원효대사 이런 사람들의 책과 사상 같은 것들이 당시에 일본으로 전파가 됩니다.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밑줄 칠게요. 신라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자, 왜 신라하고 발해는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요? 고구려 멸망해서. 그렇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발해와 신라는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당하고도 원래 발해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발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과 발해의 관계는 이후에 점차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어 나가요. 하지만 신라하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묘한 라이벌 의식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사이가 안 좋거나 또는 적대적이기도 했던 나라가 발해와 신라의 관계였어요. 혹시 이런 거 들어봤니? 빈공과라고? 아니, 응?
들어봤어요? 뭐지 빈곤과? 외국인 질문이지. 그렇죠. 당나라 때 관리 선발 시험으로 시행된 과거 제도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르는 과목이 바로 빈곤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 많은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에 가서 출세를 하고자 이 빈곤과에 응시했었죠. 신라의 최치원 이런 사람 들어봤죠, 그죠? 뭐 이런 네. 사람들이 바로 당나라로 유학 가서 빈곤과에 합격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빈곤과에서 누가 1등을 차지하느냐 당시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뜨거운 한 이슈였던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빈곤과에서 발해 유학생하고 신라 유학생하고 공동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면서 발해 출신 누구 신라 출신 누구 이렇게 썼더니 신라에서 항의를 했어. 우리가 먼저 생긴 나라인데 왜 우리 나중에 써주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름 바꿨었어. 신라 출신 누구 발해 누구 써줬더니 이번에는 발해가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인데 왜 우리를 나중에 쓰느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다라고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할 만큼 신라하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라이벌 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전쟁을 한 적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발해의 경우에는 한때 수도를 동경이라고 하는 동쪽으로 옮기면서까지 일본과 가까이 지내려고 할 만큼 일본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했던 나라가 발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거기는 안 적혀있지만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신라하고 발해 사이의 관계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라와 발해의 관계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였다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적대적이기도 했던 나라가 발해와 신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북방에 있는 나라예요, 그죠? 만주의 대부분이 있었던 나라이고 신라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남부의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생산물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긴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국경이 맞닿는 지역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무역, 사무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외교 사절이 왔다 갔다 할 때, 사절이 왕래할 때, 사절 왕래 시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인 공무역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인과 사신이 왕래를 하면서 이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나라의 수도를 연결하는 길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성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서 신라 수도 경주까지 이어지는 길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길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라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국가 사이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무역을 위한 용도의 길인 신라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발해의 수도 상경에서부터 신라 경주까지 이어지는 신라도라고 하는 무역의 길이 형성되기도 했었다.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제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위진 함나라 때,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그리고 수당 시대 때 동아시아 국가 간에 어떠한 외교 관계가 맺어졌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네. 네. 시험 범위 15쪽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도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죠? 대학 가고 나면 내 인생에 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선생님 생각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배워놓으면 있죠, 여러분. 나쁠 게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 써먹히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선생님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 지리가 나랑 정말 성향이 잘 안 맞았어. 그래서 지리는 정말 꾸역꾸역 공부를 했거든, 억지로.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기 전에 그때 당시에 선생님 형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형님 덕분에 독일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 다니면서 이제 뭐 스위스 같은 데도 가고 있었는데 스위스 갔을 때 그 피오르드 지형이라고 하지, 그지? 유자고 호른 막 이런 거 있잖아. 배운 기억이 나나요? 혹시? 아무튼 빙하 지형 있잖아, 그지? 빙하가 깎아내서 만든 지형들을 보니까 야, 그 정말 자연경관이 너무 멋있더라고.
내가 만약에 지리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 와 멋있다 예쁘다 하고 끝났을 거야. 근데 나는 지리를 배웠다 보니까 아 저 U자곡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운하가 이렇게 쓸고 내려가면서 맞는 거구나. 저 왜 뾰족뾰족한 선들이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보니까 훨씬 더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워두면은 언젠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얘기 있었냐면요. 딴 말에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그죠?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많은 정말 신기하거든요. 뭐 모나리자를 비롯해서 정말 책으로만 보던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술적으로 훌륭한 것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유물들도 거기 되게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다시 돌아가서 봤더니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함무라비 법전이었어요. 함무라비 법전 본 적 있죠? 배운 적 있죠, 그죠? 그죠? 고대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보니까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함무라비 법전 그냥 까만 돌멩이거든요. 실제로 한 요만한 까만 돌멩이에요. 그냥 까만 돌멩이지 뭐라고 하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나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본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 있지. 마치 막 어렸을 때 헤어진 옛날에 그 형제를 다시 만난 거 같아 엄청 반가운? 책에서만 보던 그 함무라비 법전을 실제로 봤을 때 엄청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한참 서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민박집에 머물렀는데 민박집에 돌아왔을 때 당시 그날 이제 나랑 똑같은 날에 루브르 박물관을 갔다 온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야. 이 아줌마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걸 보는 게 되게 멋있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니케이 여신상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뭔지 알아? 니케이 여신상? 몰라요. 네, 그 보면 이거 나이키가 승리잖아. 니켈 영어로 하면 나이키가 되잖아요. 목은 잘라져서 없는데 날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이제 여신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위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석상의 모습이 있어. 그 로마의 휴일이 아무튼 그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에서도 여기 앞에 있는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뭐 그런 거 있거든. 네, 모르면 찾아보세요. 니케이 여신상. 아무튼 그 양반은 이거를 보는 순간 저 커다란 돌멩이가 하나로 날아가는 줄 알았다라는 거야. 근데 나도 여러분들처럼 니케이 여신상이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줌마가 막 너무 열띠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게 있었나 싶은 거야.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선생님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저게 뭔지 알아봤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이미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그렇다고 또 한 얼마였지 입장료가 10만 원이었나? 12만 원이었나? 아무튼 그 돈을 내고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분을 삼켰어요. 자존심이 상했겠지, 그지? 그래서 아줌마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 내가? 함무라비. 맞아요. 아줌마 함무라비 법전 보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게 뭐냐? 있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선생님도 그게 또 역사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자존심을 회복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동아시아사가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젠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네. 자, 12쪽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이제 유학과 유불교라고 하는 6번째 단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청동기 시대 때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 단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단위 속에 속해 있게 되었고요. 그 이전보다 국가의 지배자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을 통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통치를 해야 되다 보니 무엇이 필요했느냐? 밑줄칠게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 사이의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적용되었던 일률적인 제도로서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동아시아에서 국가 통치에 이용되었던 법과 제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율령입니다. 자, 그리고 법과 제도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잘 지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왜? 그냥 안 지키면 안 돼? 처벌이 있어. 처벌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있나?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질문을 잘못 던졌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어떠한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 역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을 필요로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유교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유교와 율령을 바탕으로 국가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이제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자, 이 율령이 좁은 의미로는 거의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율령은요, 율이라고 할 때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해요. 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걸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령은요, 국가의 조직과 운영, 신분, 수치제도 등등등,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령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율령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넓은 의미에서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중국의 역사적 과정을 쭉 거치면서 수나라 당나라 때에 이르러 완성된 동아시아의 전형적인 통치 체제를 일컬어서 율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넓은 의미에서의 율령을 좀 더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내일 시간표가 좀 다르게 운영이 되냐? 네. 응? 수당대. 네, 이거 디귿이 좀 그렇지? 수당대에 완성이 된 통치체제를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법치의 시작, 법으로서 국가를 다스리기 시작을 한 것은 언제부터였느냐? 그것은 전국시대 때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개혁을 진행하면서부터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전에 배운 기억이 나죠, 그죠? 전국시대 때는 중국이 7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들은 각각 내부적으로는 하극상을 맞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한 빠른 속도의 개혁을 필요로 했어요, 그죠? 그때 이 빠른 속도의 개혁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제자 백가의 사상 가운데 가장 각광받았던 사상이 바로 법가 사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낸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진나라가 그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에 힘입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고 이후에 진나라 내부적으로만 적용되었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치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전국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나라 때의 법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진나라 때 법치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엄격하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밑주십시다. 엄격한 법치에 대한 반발로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법가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다고 본다 그랬나요? 악하다고 본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사람을 때려잡아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진나라의 법치는 대단히 잘 만들어진 법 시스템이었지만 그것이 너무 가혹하고 엄격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혹시 기억나나요? 진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에 법치에 문제가 있었으면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있었는데 뭐라고요? 그렇죠.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죠? 어떤 건지 기억이 나죠, 그죠? 만리장성을 수비하러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늦게 가면은 군대를 데리고 제 날짜에 오지 못하면 사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강물에 빠져 죽으나 늦게 가서 사형당해서 죽으나 반란 일으켜서 죽으나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반란 일으켰던 게 바로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는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진나라의 엄격한 법치에 대한 반발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한나라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자, 그랬기 때문에 한나라는 새로운 통치의 사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 요거 좀 쓰고 갑시다. 진나라가 법치 때문에 망하기는 했는데요. 법치 때문에 망하긴 했는데 이 진나라에서 만들어졌었던 여러 가지 법률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한나라에 계승이 되었습니다.
진해 법률의 대부분은 한나라에 계승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법 때문에 망한다는데 왜? 진나라는 이 법 때문에 망했는데 한나라는 왜 그것을 계승했을까? 맞아요. 사실은 대단히 잘 만들어진 법 시스템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에 적용하는 범위가 방식이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아 지나치게 가혹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진나라 때의 법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틀은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된 상태에서 한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진나라 때 잘 만들어 놓은 법은 한나라로 그대에게 계승이 됐어요.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자, 법과 제도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법은 그대로 놔두되 이 법과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통치의 사상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법과 사상을 대신해서 새로운 통치의 사상으로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다? 그게 바로 밑줄칩시다. 유교였다는 거. 유가사상 밑줄칠게요. 한나라 때 가게 되면서 유교가 국가의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 백가의 사상으로 말을 할 때는 유가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교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때는 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은 공자로부터 비롯된 사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은 한나라 때 왜 여러 사상들 가운데 유교가 새로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이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했을 때 법과 사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와 이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첫 번째, 유교에는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천명사상 배운 기억이 나나요? 어떤 내용이었지? 주나라 때, 그죠? 주나라 왕이 혈연적 봉건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으로 내세운 게 바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였어요. 그죠? 주나라 왕은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천자이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까닭은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이다라는 게 바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였어요. 그죠? 자, 유교는요, 주나라 때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꼽아보고 있기 때문에 유교에는 상당히 주나라 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사상에는 바로 이런 유교에는 이 천명사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통치자는, 군주는, 황제는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법과 사상은 너는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돼.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너는 두드려 맞기 때문이야, 죽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가사상의 경우에는 우리의 황제는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황제에게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또한 유교윤리의 경우에는 밑줄 칩시다. 군주에 대한 충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국의 운영에 상당히 유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법과 사상의 경우에는 성악설,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사상은 무엇을 중시하느냐? 인간을 나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제로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로 봅니다. 강제성을 중시하는 사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유가사상의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중시하느냐? 가만 놔둬도 얘는 착하게 산다라는 거야. 무엇을 중시한다? 네, 자발성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 그거 누가 가르쳐서 너 효도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협박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는 많은 마음을 갖는 것은 나의 자연스러움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육아에서 말하는 자발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군주에게 충성을 하면은 나라가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게 육아사상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이건 두 국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직접 느끼는 걸 얘기해 볼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지쳐가지고 잠깐 쉬려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 그때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 그래서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공부 안 해? 라고 물어보는 순간 안 봐요. 그죠? 깍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아, 내가 공부하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엄마한테 이제 대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요?
그게 강제성이 그죠. 누가 나한테 뭔가 시키려고 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반발심이 가지게 된다는 말이야, 그지? 이게 법과 사상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이죠. 반면 내가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거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간식 갖다 주시거나 하면은 아이고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 먹게 되지 않나요? 그런 게 육아의 자발성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위계질서의 회복과 유지를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이 육아사상이 훨씬 더 적합한 통치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한나라때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엄격한 의례가 황제의 권위를 높여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교는 대단히 복잡하고도 엄격한 의식과 예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명절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상차림 우리 평소에 밥 먹는 것처럼 대충 하던가요? 젓가락 숟가락 대충 놓나요? 숫자도 정말 아주 고급스럽게 세팅을 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여러 가지 세레모니들이 훨씬 더 지위를 황제의 권위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산 누가 주관하나요, 보통? 그 집안의 그 장남 큰아버지가 주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아버지가 이번에 누가 절해라, 누가 뭐 해라, 뭐 이런 거 다 시키시잖아요, 그지? 그런 게 사실은 이 큰아버지의 집안에서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유교의 엄격한 의례는 황제의 권위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한나라 때 새로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15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7교시라서 많이 힘들고 졸린 건 아는데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여러분. 자, 조금만 더 할게요. 12페이지까지는 끝내야 돼. 나도 천천히 하고 싶은데 얘들아, 이거 진도를 빨리빨리 빼야 되고요. 우리가 모의고사 늘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해보 촬영 등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빠질 데가 없어요. 열심히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나라 때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언제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되느냐? 믿주십시다. 그것은 한무제 때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무제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죠? 한무제만 가지고도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낼 수 있겠지, 그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죠? 장거리 선제도 있고요, 그죠? 장거리 파견도 있고요, 그죠? 충노와의 전쟁도 있고요, 그죠? 고조선의 멸망 등등등등 많은 주제들이 한무제로 엮일 수가 있네요, 그죠?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한무제한테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자라고 건의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한나라 때 유학자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에 건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유교가 국교, 그 나라의 종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동중서의 사상이 어떻길래 채택이 되었느냐? 그의 사상은요, 늦추십시다. 인간 사회의 차별적인 질서는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었다라고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의해서 신분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신분질서의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므로 황제의 지위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요런 사상 내가 열심히 애들한테 가르치면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충성을 하도록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죠? 네. 그죠? 물론 동중서의 사상에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까닭은 황제가 정치를 잘못을 해서 하늘이 벌 주는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믿으십니다.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만드는데 이 동중서의 사상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널리 가르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줌으로써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통치 이념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교를 가르치고 퍼뜨리는 유교 진흥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우리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학교에 있어요, 그죠? 교육기관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한무제 때 만든 유학교육기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태학인 것이에요. 한나라의 최고 교육기관. 한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태학 같은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학교가 있으면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네. 학생도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밑줄 칩시다. 오경 박사를 임명을 하게 돼요. 자, 오경 박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5가지가 있어요. 시경, 역경,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뭔지는 몰라도 되고요. 아, 이런 게 그냥 유교 경전의 5가지구나라는 것 정도를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오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을 가지고 오경 박사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태학에서 유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임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자, 여러분들 공부 왜 하나요? 대학 다니려고요.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취업하려고. 어? 취업하려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려면은 니네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밑주십시다.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리로 등용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그림 하나 넣어놨어요. 보이나요? 네. 네, 거기 유학교육이라고 해서 오경 박사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가까이 오경 박사가 박사 후보생 10명씩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태학의 학생들이 오경 박사로부터 공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자를 관리로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효천령을 실천한 인물로 지방에서 추천되는 자도 관리로 뽑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위에 거는 태학 출신을 관리로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밑에 거는 뭐예요? 우리 이거 배웠는데? 향. 비슷해. 지방에서 호족. 그죠? 호족들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향거 리선제죠. 아. 자, 그래서 태학에서 유학교육을 받은 인재라든지 향거 리선제를 통해서 지방에서 추천된 인재 이런 사람들을 관리로 뽑았으니까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출세가 보장된다는 의미니까 사람들은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을까? 그랬겠죠, 그죠?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유학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사상이 사람들의 사이에서 점차 널리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 무제 때를 거치게 되면서 유교가 동아시아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 때 가게 되면서 어떤 모습이 법과 제도에 그리고 사상에 나타나게 되느냐 외쳐주십시다. 법가적인 원리, 국가를 법으로 통제하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법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법가적인 원리, 법치와 강제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줄칠게요. 육아적인 원리, 한나라 때 자리 잡게 된 육아적인 원리, 육아에서는 도덕과 자발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진나라 때 만들어진 법 위에다가 그것을 뒷받침해줄 사상으로 유교 사상을 채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라 때 가게 되면서 육아적인 원리와 법가적인 원리가 율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합이 되면서 한대의 율령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유교에서 중시하는 공동체의 위계 질서, 가부장적 질서라든지 연장자를 우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긴 사람들은 똑같은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동아시아의 율령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폐륜 범죄라고 들어봤죠, 그죠? 똑같이 사람 때리고 똑같이 사람 죽였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뭐 이런 사람 때리고 죽이는 걸 훨씬 더 강하게 처벌받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어떤 육아적인 원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율령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줄 조금만 세 줄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이후에 율령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게 되느냐. 자, 진나라 한나라 때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형벌 위주의 법률이었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복잡해지고 발전한 사회의 질서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법률 같은 것들이 나날이 증가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서진 때, 서진이라는 나라 언제 배웠지? 그렇죠. 후한이 위촉으로 분열되었다가 서진에 의해서 통일되잖아요, 그죠? 그 서진 때 잘못을 처벌하는 형벌을 가지고 형벌과 관련된 법률들을 율이라고 구분을 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영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남북 주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5호가 북방에서 내려오고 5호 16국이라고 해서 화북 지역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다 세움겨졌다가 사라지기도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가 혼란하고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나라에서 수많은 법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 시대 때 율령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일하게 된 수나라 때에는 그러한 작업들을, 그러한 이제 율령들을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를 거치면서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수당대 율령 체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이나 남았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요. 오늘이 카메라맨이 자고 있어서 꺼달라고 얘기를 못하겠네.